제사만 1년에 12번. 명절마다 무릎이 닳도록 절을 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을 부치고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밥 한 술 제대로 못 뜨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은 김영자. 30살에 시집와서 60이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수고했어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영자가 오늘 시어머니 앞에 서류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동생 가게가 들어있는 건물의 새 주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내용이 담긴 서류를.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0년 동안 무시당하고 짓밟혀온 며느리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쥔 집주인으로 나타났을 때 그 순간 두 사람의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도대체 영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상도 어느 소도시의 낡은 기와집. 이른 새벽 아직 동도 트기 전에 부엌에 불이 켜집니다. 김영자, 올해 60. 허리가 아파 파스를 등에 붙인 채 앞치마를 두르고 도마 앞에 섭니다. 오늘은 시아버지 기일입니다. 벌써 몇 번째 맞이하는 제삿날인지 이제는 세는 것도 지쳤습니다. 영자네 시댁은 이 고장에서 알아주는 종갓집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가풍이니 체면이니 하는 것들이 이 집에서는 공기처럼 당연하게 존재했고 그 무게는 언제나 맏며느리인 영자의 어깨 위에만 고스란히 얹혔습니다. 1년에 제사만 12번. 설 차례, 추석 차례는 물론이고 시아버지 기일, 시할아버지 기일, 시할머니 기일, 거기다 시댁 어른들 기일까지 더하면 한 달에 한 번꼴로 영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을 부쳐야 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굳어있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도 영자는 혼자 부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남편 김만수는 안방에서 코를 골고 있었고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는 아직 일어날 생각도 없었습니다. 반면 작은 방에서 자고 있는 작은 며느리 수진은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진에게는 아가, 너는 그냥 자도 되라고 먼저 말해뒀으니까요. 수진은 서울에서 내로라 하는 건설사 회장의 딸이었습니다. 시동생 민수가 어디서 어떻게 꼬셨는지 그 귀한 집 딸을 데려와 며느리로 삼은 날부터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수진이 오면 시어머니는 직접 과일을 깎아내왔고 수진이 피곤해 보이면 방석을 2개씩 받쳐줬습니다. 그리고 영자를 볼 때는 언제나 그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가늘게 찌푸린 눈, 입꼬리를 내리깔며 내뱉는 말들. 영자야, 너는 친정에서 배운 게 없으니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영자의 나이는 32살이었습니다. 시집 온 지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밤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냥 들립니다.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처럼, 내일이 아닌 것처럼. 영자는 그 사실이 더 슬펐습니다. 상처가 아물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맞아서 이제는 감각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 그게 더 무섭고 더 쓸쓸했습니다. 부추전을 뒤집으며 영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까만 하늘에 별이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저 별들은 누가 봐주지 않아도 저렇게 혼자 빛나는데 나는 30년 동안 이 부엌에서 혼자 빛나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구나. 영자는 입술을 꾹 깨물고 다시 전을 뒤집었습니다. 그날 아침 제사상이 다 차려지고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시어머니는 수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는 앉아있어. 영자가 다 할 거야.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상을 날랐습니다. 그게 이 집에서의 영자의 자리였습니다.
영자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물론이고 남편 만수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친정 엄마도 몰랐습니다. 오직 영자 혼자만 알고 있는 그 작은 비밀. 집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의 재래시장 한 구석에 있는 반찬 가게. 간판도 없이 김영자 반찬이라고 흰 종이에 붓으로 써붙인 그 가게. 영자는 시집 오고 7년째 되던 해부터 그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남는 시간에 반찬 몇 가지 만들어 팔았습니다. 시어머니 눈을 피해 남편 모르게 아이들 학교 간 사이에 슬쩍 나가서. 그런데 그게 됐습니다. 영자의 손맛이 소문이 났습니다. 입소문이 퍼지고 단골이 생기고 나중엔 근처 식당에서 반찬을 납품해달라는 요청까지 들어왔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가게를 키워나갔습니다.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내 돈이 있다는 것, 그게 좋았습니다. 시어머니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쓸 수 있는 돈, 아이들 학원비 남편한테 손 안 벌리고 낼 수 있는 돈, 그게 주는 자존심 같은 것. 그런데 돈이 쌓이면서 영자 안에서 무언가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희미했습니다. 그냥 꿈 같은 것. 저 시댁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김영자로 살아보는 것. 그 꿈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사장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영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반찬을 사러 온 손님이 사장님, 오늘 깍두기 특히 맛있어요 라고 할 때 영자는 그 사장님이라는 두 글자가 어찌나 좋던지 혼자 걸어오면서 소리 없이 웃곤 했습니다. 나도 사장님이 될 수 있겠다. 아니, 더 크게 될 수 있겠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자야, 이번 제사 때 전가지수 좀 더 늘려. 영자야, 내 친정은 원래 그러니? 왜 이렇게 격식을 모르냐? 영자야, 동서는 이번에 민수가게 확장에 적지 않은 돈을 보탰다더라. 너는 뭐하니? 그 말들이 영자를 다시 땅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꿈을 꾸다가 찬물을 뒤집어 쓰는 것처럼 밤이면 영자는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숫자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계산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돈, 앞으로 몇 년을 더 모으면 가능한 일, 그 숫자들이 영자의 유일한 위안이었고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이 집에서, 이 남자 곁에서 혹시라도 들키면 어떻게 되는 걸까? 영자는 가계부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 전화가 온 것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영자 씨, 나 박 사장인데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어요? 박 사장은 영자가 10년 넘게 반찬을 납품해온 식당의 주인이었습니다. 올해 75, 무릎이 안 좋아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노인이었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영자는 앞치마를 벗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박 사장은 커피 2잔을 내놓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이 건물을 팔려고 해요. 영자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박 사장이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 그 건물. 2층짜리 낡은 건물이지만 시장 골목 초입에 있어서 자리가 좋았습니다. 게다가 그 건물 1층에는 시동생 민수의 식당이 새 들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수진 아버지 돈으로 창업했다는 그 식당. 노안이 심해져서 관리를 못하겠어요. 자식들한테 물려주려 했는데 다들 서울에 있고 그냥 정리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박 사장이 말한 금액은 영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았습니다. 급하게 처분하고 싶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영자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돈을 다시 세어봤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딱 부족했습니다. 친정 오빠한테 부탁하면 어쩌면. 영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기회다. 내 인생에 이런 기회가 또 올까? 다음날 영자는 친정 오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빠는 영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영자야, 너 진짜 하려고? 응, 오빠. 나 이번엔 진짜 하고 싶어. 오빠는 또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내가 보태줄게. 근데 만수한테는 알리지 마. 그 집에 들어가면 끝이야. 영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응 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영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두렵지 않냐고요? 무서웠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어쩌나, 들키면 어쩌나, 내가 과욕을 부리는 건 아닌가. 그런데 도장을 찍는 순간 영자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두렵지 않은 적이 단 하루도 없었다는 것을. 시어머니 눈치 보는 것도 두렵고 남편이 뭐라 할까도 두렵고 제삿 날짜니 타면 어쩌나도 두렵고 그 두려움 속에서 30년을 살았다는 것을. 그렇다면 이 두려움은 적어도 나를 위한 두려움이다. 영자는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그렇게 김영자는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건물주가 된 날부터 영자의 하루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시장 구석 반찬 가게 사장님, 앞치마를 두르고 멸치볶음을 만들고 깍두기를 담그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여자. 그런데 가게 문을 닫고 나면 영자는 건물 외벽을 한 바퀴 천천히 걸어보곤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혼자 올려다보는 그 건물이 믿기지 않게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내 거다. 그 두 글자가 영자의 가슴 안에서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샀다고 해서 인생이 바로 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영자는 건물 관리라는 것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임대료 고지서는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세입자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세금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영자는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관리 책을 빌려 읽고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서 건물주들의 경험담을 밤새 읽었습니다. 모르는 것은 메모했다가 부동산 중개소 사장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천천히 파악해 나갔습니다. 시동생 민수의 식당. 영자는 건물을 매입하기 전부터 그 식당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없었습니다. 점심때 지나가다 보면 테이블이 늘 비어 있었고 직원도 처음엔 셋이었는데 지금은 혼자 운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건물주가 되고 나서 영자는 임대계약서를 다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월세가 3개월째 밀려 있었습니다. 박 사장이 그냥 넘어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시동생이 사정사정했겠지요. 영자는 그 숫자를 보며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시댁의 일상은 변함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달 말에 시할머니 기일이 있었습니다. 영자는 여느 때처럼 새벽에 일어나 전을 부치고 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는 수진에게 다가가 귀옛말을 하며 웃었고 영자에게는 차갑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영자야, 탕국이 싱겁다. 너는 몇 번을 해도 간을 못 맞추냐? 영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고개를 숙이면서 영자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어머니 아들 가게 임대료 독촉 편지 보낼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물론 입 밖으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을 때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이가 이번에 민수가게 확장하는데 적지 않은 돈을 보탰다더라. 역시 집안이 다르면 생각도 다르다 이거야. 그리고 영자를 쓱 흘겨보며 덧붙였습니다. 너는 반찬 가게 한다고 하는데 돈은 버니? 맨날 거기서 시간만 죽이는 거 아니야? 영자는 밥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씹고 천천히 삼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사 그만 지내려고요. 식탁이 한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남편 만수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영자를 쳐다봤습니다. 시동생 민수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 눈치를 살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영자는 다시 밥을 떴습니다. 제사 말이요, 어머니. 제가 이제 무릎이 안 좋아서요. 그 말이 불씨가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만수는 야, 지금 무슨 소리야라며 영자를 윽박질렀습니다. 민수는 뭔가 불편한 듯 자리를 피했고 수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난리가 났지만 영자는 이번에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동산 중개소 사장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장님, 내용 증명 보내는 방법 다시 알려주실 수 있어요? 다음 제삿날이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의 생일 겸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영자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잡채를 만들고 갈비찜을 했습니다. 손이 가는 음식들을 혼자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영자의 핸드백 안에는 서류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는데 시어머니가 또 시작했습니다. 수진한테는 수진아, 갈비찜이 입에 맞니? 더 먹어라며 연신 고기를 집어줬고 영자한테는 이 잡채가 왜 이리 기름기가 없어? 기름을 아끼면 쓰냐며 타박을 했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의 말이 선을 넘었습니다. 영자야, 솔직히 말해서 만수가 너한테 장가든 게 집안 실수야. 너 친정이 어디가 됐다고 우리 집안 덕에 이만큼 살면서. 식탁에 싸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만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습니다. 30년 동안 늘 그랬듯이 영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소리나지 않게. 그리고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서류 2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리며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빼며 쳐다봤습니다. 만수가 젓가락을 멈추며 서류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서였습니다. 세입자 김민수, 임대인 김영자. 두 번째 서류는 건물주 변경 안내문이었습니다. 이 건물의 소유자가 박 사장에서 김영자로 변경되었다는 내용.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야?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류가 대답하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이야? 영자, 내가 무슨 돈으로 건물을 사? 영자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돈으로요, 어머니. 내 돈? 내가 무슨 돈이 있어? 반찬 가게 한다는 게 무슨 돈이 되겠다고. 23년 됐어요, 그 가게. 시어머니가 멈칫했습니다. 영자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하신 그 시간 동안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수진이 데리고
백화점 다니시는 그 시간에 저는 납품 다녔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친정에서 배운 게 없다고 하실 때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계부를 썼어요. 식탁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영자는 시동생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 씨, 월세 3개월치 밀린 거 알고 계시죠? 이번 달 안으로 정리 안 되시면 법적 절차 밟을 거예요.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지는 입을 가리고 뭔가를 삼켰습니다. 만수는 그제야 영자를 쳐다봤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영자는 남편의 눈을 보는 순간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저 눈빛을 나는 30년 동안 한 번도 기다려본 적이 없구나. 저 사람이 내 편이 돼주길 기대한 게 언제였더라.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핸드백을 들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뒤늦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김영자, 어딜 가? 지금 상이 이렇게 차려져 있는데 어딜 가는 거야? 영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봄바람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영자는 그 자리에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집에서 등을 돌리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 만수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영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로 만수는 구두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야, 오늘 그게 뭐야? 어머니가 얼마나 충격받으셨는지 알아? 그리고 민수는 지금 어쩌라고? 영자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수 씨 월세 밀린 거 당신도 알았어요? 만수가 멈칫했습니다. 그건 사정이 있으니까. 30년 동안 사정 봐줬어요. 이번엔 안 돼요. 만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어머니 앞에서 그게 무슨 짓이야. 당신이 무슨 돈으로 건물을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족 망신을 그렇게 줘도 돼? 영자는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도 내 편이 아니구나. 50살이 넘도록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지금 이 순간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영자는 소파 쿠션 밑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만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만수가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 오래됐어요. 야, 갑자기 이혼이 뭐야? 지금 제정신이야? 영자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나 30년 동안 어머니한테 맞은 거 당신 한 번이라도 막아준 적 있어요? 만수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내가 언제 맞았다고? 마음으로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친정에서 배운 게 없다는 말, 집안 실수라는 말, 몸으로 때우라는 말. 그 말들 들을 때 당신 어디 있었어요? 만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자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들 들으면서도 이 집을 지켰어요. 당신 체면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어머니가 불쌍해서.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내가 뭘 지킨 건지. 그날 밤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댁의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댔습니다. 하루에 10통씩. 영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시동생 민수가 찾아와 현관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영자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영자 씨가 왜 그러냐? 어른한테 그러면 안 된다. 가족이 이러면 쓰냐? 영자는 그 말들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힘들 때 전화해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는데 내가 뭔가를 하니까 이렇게들 나타나는구나. 가장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딸 혜진이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 편이야. 근데
그래도 이혼은 좀. 영자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진아,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참았으면 좋겠어? 딸이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도 몰랐어.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영자는 딸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건 서럽거나 억울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 편이 생긴 것 같아서 나는 눈물이었습니다. 모든 대가는 치르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은 변화는 없습니다. 영자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 가족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30년이 걸렸지만 마침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영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도 가지 않았고 만수와도 말을 섞지 않았고 밀려드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반찬 가게만 조용히 열고 닫았습니다. 그냥 쉬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었습니다. 좋아하는 트로트를 틀어놓고 혼자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책을 읽었습니다. 누군가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쉬면 편해야 하는데 처음 이틀은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를 빠뜨리고 있는 건 아닌가? 누군가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30년 동안 누군가의 요구에 맞춰 살아온 몸이 아무도 요구하지 않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영자는 그 불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아, 나는 쉬는 법을 잊어버렸구나. 아니, 처음부터 배운 적이 없었구나. 사흘째 되는 날 영자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늘 입던 수수한 옷들 사이에서 몇 년 전 딸 혜진이 생일 선물로 사준 감색 정장이 비닐에 쌓인 채 걸려 있었습니다.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었습니다. 영자는 그 옷을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정장을 입어봤습니다. 핏이 잘 맞았습니다. 어깨가 반듯하게 세워졌습니다. 영자는 거울 속 자신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았습니다. 그 정장을 입은 채로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갈 시간이다. 그날 오후 영자는 그 건물 앞에 섰습니다. 감색 정장을 입고 핸드백을 들고 등을 반듯하게 펴고 1층 시동생 민수의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난 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혼자 테이블을 닦고 있다가 영자를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 씨, 밀린 월세 이야기하러 왔어요. 민수의 얼굴이 굳은 채로 말했습니다. 형수, 지금 이러는 거예요? 우리 가족인데. 영자는 테이블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가족이라서 3개월을 기다렸어요. 이번 달 말까지 정리 안 되면 법적 절차 진행할게요. 이게 합의서예요. 사인해 주세요. 민수는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형수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네. 평생 저 사람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였습니다. 영자가 오늘 올 것을 짐작한 민수가 미리 연락을 해뒀던 것입니다. 숨이 차 헐떡이는 걸 보니 멀리서 달려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성큼 다가서며 영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야, 이 건물이 진짜 내 거야? 이게 우리 만수 돈으로 산 것 아니야? 당신 돈이 어디 있다고. 영자는 팔을 부드럽게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임차인과 업무상 이야기 중이에요. 잠깐 기다려 주시겠어요? 시어머니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업무상이라는 단어. 그 단어 하나가 30년의 관계를 정의했습니다. 민수가 옆에서 어머니, 그냥 일단 나가요라며 시어머니를 잡아 끌었습니다. 잠시 후 영자가 식당을 나왔을 때 시어머니는 건물 앞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예전에 그 당당함이 없었습니다. 어깨가 내려와 있었고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걸어 나오는 걸 보더니 시어머니가 영자의 옷소매를 잡았습니다. 영자야.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낮고 떨렸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영자는 멈췄습니다. 우리 민수 가게만 살려줘. 응, 응, 내가 잘못했어.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골목 한가운데서 영자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30살의 영자가 처음 이 시어머니 앞에 고개를 숙이던 날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을 꿈꿔본 적이 없지 않았는데 막상 눈앞에 펼쳐지니 시원하지도 속 시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쓸쓸했습니다. 30년 전에 이 사람이 나한테 조금만 잘해줬더라면, 그랬더라면 우리가 이 골목에서 이런 모습으로 마주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영자는 시어머니의 손을 천천히 걷어냈습니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게.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맨 꼭대기층에는 작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영자가 건물을 매입하고 나서 처음으로 제대로 들어온 곳이었습니다. 커피를 한 잔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시장 골목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23년 동안 저 골목을 걸어 다녔구나. 저 작은 가게에서 새벽부터 반찬을 만들었구나. 영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만수는 끝까지 말이 없었습니다. 서류를 앞에 두고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결국 사인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 그만뒀는지 영자는 묻지 않았습니다. 30년의 결혼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상하게도 영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집으로 걸어오는 내내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미 오래전에 끝났던 것이 이제야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살았는데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없구나 싶었습니다. 옷 몇 벌, 가계부 묶음, 그리고 딸이 사준 그 감색 정장. 영자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자기 건물 2층이었습니다. 오래 비어있던 공간이었는데 영자가 조금씩 손을 봤습니다. 페인트를 새로 칠하고 작은 화분을 들여놓고 좋아하는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오게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했습니다. 처음으로 내 집이 생겼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로 들어간 집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된 내가 주인인 집. 영자는 첫날 밤 바닥에 앉아서 한참을 그냥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이 고요함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서럽지 않았습니다. 억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수고했다는 눈물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 전 부치던 나한테, 욕을 들으면서도 고개 숙이던 나한테, 무서웠지만 도장을 꾹 눌렀던 나한테, 야, 김영자, 수고했어. 그 뒤로 영자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직접 커피를 내립니다. 창문을 열면 시장 골목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제와 다를 것 없는 소리인데 지금 이 창문 너머에서 듣는 것과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듣던 것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반찬 가게는 계속 운영했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숨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픈 시간에 간판을 당당하게 바꿔 달았습니다. 흰 종이에 붓으로 쓴 것 대신 작지만 제대로 된 간판으로 건물 관리도 직접 했습니다. 시동생 민수는 결국 3개월치 밀린 월세를 냈습니다. 분할로. 영자는 그걸 받으면서 감정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냥 임대인과 임차인의 거래였습니다. 시어머니한테는 한 달에 한 번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길지 않게 그냥 잘 지내시죠라고. 답장이 올 때도 있었고 안 올 때도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원망도 미련도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고 나는 이제 그 사람 손에 내 감정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딸 혜진이가 주말마다 놀러 왔습니다. 어느 날 혜진이 2층 창가에 앉아 골목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보니까 진짜 다 보인다. 영자는 옆에 앉아 같이 내려다봤습니다. 그래. 올라와야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 혜진이 엄마 어깨에 살짝 기댔습니다. 영자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줘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 집, 내 자리, 내 사람. 그것만 있으면 됐습니다. 며칠 뒤 영자는 건물 2층에 작은 간판 하나를 달았습니다. 김영자 부동산 관리 사무소. 손으로 쓴 간판이었습니다. 비뚤어졌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지나가던 시장 상인 아주머니가 올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영자 씨, 이제 사장님이네. 영자는 2층 창문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장님, 그 두 글자가 여전히 좋았습니다. 아니, 이제는 더 좋았습니다. 23년 전 시장 골목 반찬 가게에서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부터 영자는 이미 이 자리를 향해 걷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30년이 좀 걸렸을 뿐. 영자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착한 며느리라는 이름표를 떼어내는 순간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영자는 30년을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알아봐 주길, 누군가 먼저 고마워해 주길, 누군가 내 편이 돼 주길. 그런데 그 기다림이 끝난 건 누군가가 나타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영자 스스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의 인정을 기다리며 새벽을 버티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남의 집 조상 모시느라 정작 귀한 내 인생을 시들게 하지 마세요. 나를 지키는 힘은 희생이 아니라 나만의 확실한 능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아무도 봐주지 않는 새벽에도 묵묵히 해온 것들 안에 이미 있습니다. 김영자처럼 당신 안에도 이미. 지금까지 세상 속의 이야기였습니다. 좋아요 한번, 알림 설정 한번,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